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회 영상이 공개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과 질문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은 관련 주제를 다룰 때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시청자 의견 중에 필리오스존 님이 보내주신 의견, IT 대기업들의 아리백 참여 문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보죠. 최근 우리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유럽과 중국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미국 텍사스에 찾아온 한파로 전기가 끊겨 사실상 몇 주 동안 대도시들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서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북극에서도 거의 매년 대형 산불이 나고 있죠. 지난 3월 동해안 일대의 산불은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줬고요. 기후위기로 식량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얼마 전 식량 가격이 2011년 이후 최고로 급등했다면서 기후변화를 주요 이유로 꼽았죠. 기후변화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2050년이 되면 약 2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 살 곳을 찾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텐데요.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식량과 에너지도 위기일 것이기 때문이죠. 인류가 이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기습적인 위기에 처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세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1988년부터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988년에 그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를 만든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지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지구 전체도 뜨거워졌습니다. 도대체 유엔과 각국 정부들이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기후변화가 완화되기는커녕 한층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저들이 그동안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온갖 계획들은 왜 이토록 효과가 없었을까요? 기후위기를 멈추려면 온실가스를 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IPCC 보고서는 지구 시스템의 평형이 2040년 무렵이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죠. 그런데 바로 지난해인 2021년에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기후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모두 말잔치만 하고 돌아갔다고 비판했죠.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윤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둔 채 기후변화를 다루려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해온 겁니다. 온실가스를 극적으로 줄이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화석연료 산업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석유기업과 화석연료 의존 기업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친환경 산업에 최대한 자원을 집중시키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류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말을 해도 자본가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멀쩡한 자산을 헐값에 청산하라는 대단히 비합리적인 소리로 들리는 거죠. 화석연료만큼 수익성 좋은 투자처가 드물다는 점 때문에도 비합리적인 소리로 여기곤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기업 중에 석유 기업들의 명단인데요.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자동차, 석유화학, 전력 등 대부분 화석연료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은
이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발벗고 나섭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도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을 벗어난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 자본가들과 지배계급이 내놓은 해법은 자본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기업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말이죠. 넷 제로,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 지금부터 이런 조처가 왜 효과가 없고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고안해낸 개념인 이른바 넷제로를 살펴보죠. 이것은 온실가스 흡수 수단을 개발해서 기업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배출된 온실가스를 상쇄시키겠다는 의미에서 탄소 상쇄라고도 부르죠.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 나무를 심는 건데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그것을 영양분 삼아 자라니까 나무를 심으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나무는 기계가 아니고 탄소를 충분히 흡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충분히 자라기 전에 산불이 나거나 병충해로 나무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되죠. 무엇보다 단순히 화석연료 배출 여력을 확보하려고 나무를 심는 것에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최근 발표된 IPCC 보고서를 보면 맹목적인 나무 심기처럼 단기적 이익을 노리고서 취해진 조처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갉아먹고 생태위기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현지 주민의 생계수단 박탈, 물과 식량 위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REDD 혹은 REDD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조림 사업들이 정확히 그런 식입니다. 선진국 기업과 정부들의 상쇄 능력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벌이는 사업인데요. 심지어 나무를 실제로 심기는 하는 건지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거죠. 또 다른 탄소 상쇄 수단은 이른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는 건데요. 온실가스를 잡아서 땅 속에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기술이든 그것을 땅 속에 보관하는 기술이든 무엇 하나 확실하게 개발이 완료된 것이 없고 안전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생각해낸 또 다른 자본주의적 방식은 시장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 혹은 배출권 거래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들마다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를 부과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얼핏 보기에는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먼저 정부들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까봐 배출권을 충분히 발행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앞서 얘기한 탄소 상쇄로 더 많은 배출권을 얻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자신들의 배출량을 개도국에 떠넘기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죠. 배출권 가격이 오른다고 단순히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흔한 대응 중에 하나는 배출권 부담이 없는 나라로 생산을 외주하는 건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의 배출량은 줄었지만 개도국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자본가들이 배출권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이자를 받아갈 수도 있게 했는데요. 그래서 배출권과 그 파생 상품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변동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기업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질 않죠. 탄소 상쇄든 배출권 거래제든 운영상의 미숙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 제도들의 한계는 1990년대에 처음 제안될 때부터 지적됐죠. 그럼에도 각국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은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IT 대기업들의 아리백 참여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리백은 대선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아리백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전기 생산량이 늘어날 뿐이죠. 기후위기를 멈추려면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게 핵심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IT 산업의 성장은 다른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력은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각종 설비 생산과 물류가 함께 늘어나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생산도 늘게 합니다. IT 기업들의 성장은 이처럼 화석연료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습니다. IT 기업들은 화석연료 경제에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고 기후운동의 친구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캠페인이 자발적 감축이라는 주요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는커녕 늘려온 그 정책들 말입니다. 선진국 정부들이 허비한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윤보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더 중요하고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를 거스르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지도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유시장 해법으로는 화석연료 인프라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교체하는 조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바꿔야 할 체제, 뒤엎어야 할 체제는 바로 이윤 추구를 최우선에 놓는 자본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최근에 빌 게이츠 같은 대자본가들이 제시하는 신기술들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의 비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더보기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